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얘기 또 해볼까 해요. 제가 만나볼 때마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위험한 이러면 투기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참 네. 제가 그때도 전에도 저번 촬영 때도 얘기했는데 전화 드렸는데 형님 혹시 숏플레이도 하세요? 숏플레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숏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락이 됐을 때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럼요. 정말 되게 저는 뼈를 때리는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많이 할지 장단점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냐 한번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왜 많이 하는 거야? 뭐 당연히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등락도 크고 시장 1% 뜰 때만 뭐 3배, 5배 하면 뭐 시장 10% 뜰 때 50%, 30% 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대 수익이 있으면 기대 손실이 똑같은 확률로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걸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망각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큰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반하는 그 원칙에 가장 반하는 게 레버리지라고 봐요. 저는 먹을 때 많이 먹죠. 대신 만약에 떨어지면요 똑같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버스는 다만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뭐 인버스는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뭐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투자 원칙 대원칙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는 절대 안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 나고 7, 8% 나는 것도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전혀 안 하고 그 정도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갔을 때 그 폭과 이 정도를 손실의 폭과 정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손실은 입을 수 있어요.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걸로 해서 그만큼 이상의 수익을 내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안 되죠. 그냥 한 배짜리면 한 배라는 게 레버리지도 아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할 수가 있지만 2배, 3배, 5배 이게 만약에 거꾸로 탔을 때 이걸 회복하는 건 거의 쉽지 않아요. 그럼요. 쉽지 않죠. 저번 촬영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도 원금을 꼭 지켜라.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그랬는데 레버리지는 이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뼈를 때리게 네. 다가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다음에는 배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배당주 투자가 이제 2022년에 고금리 때문에 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배당주가 사실 전 이게 궁금한 게 사람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배당주는 사실 거의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배당주보다는 완전 성장주. 사실 과거의 주식 투자의 수많은 이제 오래된 역사 중에 아무래도 성장주로 이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배당주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소득이 끊기신 분들은 무조건 배당주 반 이상은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배당주 투자 장단점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까 아드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아버님 말씀해 주 간단하게 그냥 배당주 한 30% 섞고 나머지 성장주 섞고 아니면 반반 섞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비율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럼요. 필요한 대로.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 왜 배당을 많이 할수록 원론적인 얘기.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께 돌려드리는 건 좋지만 덜 돌려드리거나 안 돌려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회사가 정말 회사의 성장에 쏟아부어서 성장을 더 높이 구가하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문화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단견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요새 ESG 얘기하면서 뭐 환경, 사회 책임, 지배구조 ESG 통합해서 이미 대형사들은 다 통합해서 적용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ESG가 2006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발표하면서 ESG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태동할 때 원래 배경이 뭐였냐면요. 어떤 조직이든지 기업이든지 장기 성장을 꾸준하게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하더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정말 오래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가치더라라고 해서 시작한 게 UN에서 SDG 17가지 발표했고 거기에 파생되어 나온 게 ESG 투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놓고 보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게 저는 배당이라고 봐요.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영업 상황이라든가 매출 상황이라든가 수익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는 것이고,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런 기본적인 기업 활동이 더 잘 됐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고, 또 역시 배당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얼마나 주주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 같은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때 아드님 같으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더 믿음이 가겠습니까? 배당을 적게 해주면서 성장이 좀 빠른 회사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성장이 적당하게 하더라도 그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는 회사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거는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은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성장을 적당한 속도로 관리를 하면서 뭐 관리하는지 자연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너무 과한 성장을 하지 않고 또는 과한 성장을 하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성장주에 계속 투자를 할 거냐,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면 그만큼 노출되는 리스크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 기업이 받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그러면서 대신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느냐,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 틀린데, 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배당이 많다는 거. 배당 아까 모두 예외에 한국, 미국 주식시장 비교할 때 배당 성향이 미국이 40% 넘고 우리나라가 27% 된다고 그랬는데, 뭐 단견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2010년 이후에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꼭 배당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뭐 간접적인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성장주하고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위주로만 투자해서 배당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위 사람들 이게 계좌를 보고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와 배당이 막 1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실례지만 이제 종목 친하니까 종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삼성전자 그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부합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이렇게 완전 그 대초 우량주니까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 마일드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상승하면서 와 그 삼성전자 우산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2.5%인가 2.7%인가 그게 대장주에서 그렇게 배당 주는 주식이 저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테슬라는 배당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성장주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또 사람들이 이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나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삼성전자 배당도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높은 편이죠. 그렇죠. 한국 상황에서 보면 왜냐하면 미국에 완전 그 돈 많은 나라에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흥국에 있는 나라 그 주식인데 이 정도로 배당을 주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주가가 올라가? 그거 생각하면 진짜 괜찮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그만큼 수익이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배당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많은 걸 포함하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이기는 한데 과거에 뭐 친환경 코로나 때 바이오, 얼마 전에 2차 전지, 또 최근에 또 이제 AI, 주식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또 어떤 섹터, 뭐 새로운 분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섹터들? 어떤 게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있고, 저희도 지금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게 그거죠. 저희 대표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이긴 하지만 수익률 개념으로 볼 때는 저 이노베이션이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 판매사 두 군데가 이제 여러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이노베이션이 가장 대표 상품이고, 거기에 핵심이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루어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느 분야이냐, 그래서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정책 수혜를 받는 것 플러스해서 하는 게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를 굉장히 깊게 인덱스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포트폴리오 딱 그 5개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보는 향후에 가장 전망이 좋을 거라는 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될 것 같다. 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6개 ETF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노베이션에 갖고 있는 첫 번째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은요. 2019년도 향후 5년 동안 사이버 보안의 시장 규모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시장 규모가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200조 달러 정도 된다. 5년 있다가 시장 규모가 거의 한 3배 상승하는 걸로 보거든요. 5년 있다가 전 세계 시장 전체가 3배 상승하는 걸로 봐요. 그 규모가 아까 200이라고 했으니까 600빌리언 정도, 600트릴리언 정도 될 거예요. 빌리언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이버 보안 지금 현재 한 달, 매달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이 600트릴리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사이버 보안 하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아까 왜 ESG 얘기도 나왔고 기후 환경 덜라비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해서 미국에서 통과시킨 법이 작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IRA법. 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그리드라는 게 격자잖아요. 네네.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계속 이제 배송을 해주는데 격자로 전기 뭐 이렇게 쭉 그게 기존에는 그 원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정 양의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이거를 일단 얼마나 필요한지 상관없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쓰고 남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부합을 가미해서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고 생산도 그래서 하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걸 전 국토에 걸쳐서 새롭게 깔자는 거예요. 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까지 ESG 기후변화 이슈는 석탄 에너지를 떼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문제였지만 정말 앞으로 중요한 건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해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리는 건 없이. 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스마트 그리드 테마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는 반도체는 여전히 업종을 리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반도체 그 시각은 조금 다른 것이 뭐 캐펙스 다시 증가하고 있고 뭐 업종이 다시 리바운드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제너러티브 AI를 해서 생성형 AI가 이제 막 시장을 흔들렸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 대세는 지속될 건데 저희가 보는 이 AI는 AI 자체로 AI가 관련된 회사가 주가가 뜰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AI가 접목이 됨으로 해서 미국 또는 어떤 경제의 생산성이라든가 자, 최근에 미국 생산성이 3분기 연속 계속 폭증하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가에는 악영향일까요? 호재일까요? 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생산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죠. 네,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생산했던 걸 한 사람이 생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AI를 보고 있는데 AI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마트그리드 연결이 되고 반도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생성형 AI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가 학습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 재밌는 비유를 저희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 자료에 하다 보니까 좀 깊이 하게 되는데 체스가 이 경우의 수가 10에 123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체스요, 네네. 무한대죠. 무한대죠. 근데 바둑은 10에 300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반도체 설계가 10에 9,000승인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단견적으로 올해 초반에 전 세계 반도체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의 수석 테크니션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생성형 AI가 지금 실제로 접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기네가 선두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접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게 과거에 숙련된 AI 그 반도체 설계 전문가 30명이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는 업무를 지금 테스트 중인데 생성형 AI 하나가 단 하룻밤에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저희가 보는 반도체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는
핸드폰이나 PC 보급될 때 다 반도체잖아요. 그게 보급되면 쭉 성장했다가 리테일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이게 좀 재고가 많다고 하면 또 반도체 이게 되게 시클리컬한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네네. 지금부터의 게임은 AI하고 접목을 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진 기술, 하이테크 기술 아무거나 대보세요. 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과거에 끌어왔던 리테일 부분의 수요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홀세일 수요예요.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하거든요. 그 수요가 앞으로 반도체를 아주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끌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세계 ETF 중에 반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단기적인 견해인데 한 1, 2년 향후 한 4, 5년 정도 텀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저희는 이제 산업재, 건설 산업재를 보고 있죠. 아까 2021년도 11월 15일 날 통과된 인프라법안, IIJA법, 실행격법으로 통과된 게 아까 언급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반도체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올 초부터 미국에서 제조업 건설 지출이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주요 3법의 일환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일각이 최근에 그 이제 정권 선거에 따라서 이 건설 지출 주요 3법에 의한 지출 규모가 좀 들쑥날쑥할 거라는 예상은 있긴 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법을 통과시켰는데 기존에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네. 국가의 어떤 패권 싸움하고 결부돼서 국가의 전망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설 지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지속은 될 겁니다. 규모는 좀 들쑥날쑥하겠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는 건설 산업재라고 보고 요 5가지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향후에 한 3에서 5년 정도의 텀으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실제 테마를 말씀드렸고, 제가 21페이지에 그걸 요약한 게 앞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테마를 찍어드리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걸 대신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할 때는 저희가 써드린 딱 4가지. 혁신. 어떤 회사, 어떤 업종, 어떤 분야, 어떤 나라가 뭔가 혁신을 이뤄냈다.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분야는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혁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혁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입니다. 경제 여러 가지 지표, 바로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산성이라고 봐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미국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계속될 거고 탄탄할 거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었던 게 그 생산성 지표가 분기마다 발표되거든요. 지금 3분기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경제에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ESG. ESG는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뭐 유수의 운용기관,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제가 근무했던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SSG라든가 이런 전 세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큰 투자 기관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ESG를 투자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단, 각 뭐 정부단, 유럽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이 ESG에 맞춰서 이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제 초기에는 ESG로 트랜지션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갈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수혜 보는 섹터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 두 번째 좀 관심을 가질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수혜. 예, 미국의 주요 3법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하향 안정화됐을 때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리츠. 리츠 중에서 저희는 모기지 리츠를 추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가늠을 하실 때 요 4가지 키워드를 뭐 참고해서 가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대표님 오늘 제가 또 너무 죄송합니다. 거의 지금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 바로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저희도 이제 만나뵌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 1년 됐네요. 지금 자문 서비스 어떻게 또 진행되고 계신지. 네. 아까도 이제 그 발전이 좀 있으셨잖아요. 주식 어플에서 특정 증권사 어플에서도 이제 그 접속하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되시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저희 잠재 고객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의 수익, 당장의 막 자문 규모를 늘리고자
이렇게 막 그런 욕심은 좀 안 부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근거 없는 얘기를 막 떠들게 되고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을 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예. 저희 그 기 대표님이나 저나 기 대표님 한 33년, 저 한 28년 운영하면서 운용업계 또는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한때 유명했던 운용사, 한때 유명했던 운용사의 유명했던 펀드가 정말 길게 한 2, 3년 이상 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반짝 줬다가 사라지고 반짝 줬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조금 더 과해지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시작한 기본적인 거는 일을 하고 뭐 수익도 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아까 왜 ESG의 정말 기본 가치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랬잖아요. 지속 가능한, 꾸준하게 가는.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정말 그 과장하지 않고 진솔되게 좀 진실된 아니 운용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진실된 수익률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1등에서 그거 기점을 해갖고 막 수탁고 늘리고 막 했다가 실제로 들어온 건 다 마이너스고 뭐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싫어요. 좀 고지식하게 저희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의 진실성이라든가 저희가 정말 고객의 자금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저희는 정말 그게 소중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유 자금도 지금 판매사를 통해서 고객분들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들어와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고유 자금 갖고 운영한 것도 고객분들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똑같이 해요. 그게 저희의 진실성,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알아주실 때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아까 모두처럼 저희가 직접 자문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판매사, 증권사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워낙에 영업의 달인들이시니까 그러면 그 직접 할 시간을 아껴서 저희가 한자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운용에 집중하시고. 네, 좀 더 오류도 검증해내고 정말 어떤 좀 정말 진실된 어떤 정보를 꼭 저희가 좀 검증하고 가려내는데 더 쏟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판매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SK증권과 동부금융투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뭐 다른 중견 증권사에서도 판매를 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대형 증권사에서도 내년 1, 4분기 내에 한번 해보자 하셔서 아주 뭐 고무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탁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금리 파동이 있을 때 9월, 10월에 그쯤에 저희가 이제 수익이 조금 하고 이제 판매사 분들께서 저희 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금리 파동 때문에 시장이 확 빠지면서 안타깝죠. 그때 들어오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하락의 근데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일단 얼어붙으니까. 얼어붙으니까. 그때 딱 들어오셨으면 지금 거의 저희가 리치 포트폴리오가 거의 15% 났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네네. 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저점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20% 가까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라는 말씀이 뭐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판매사에서도 조금 서서히 인정해 주시는 거 해주시기 시작하셨고 또 기존에 저희 판매를 해주시는 기존 증권사의 PB분들께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기 대표님하고 항상 마음을 다잡는 게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제대로 된 양질의 정보를 또는 양질의 서비스로 양질의 운용 성과로 보답을 하자 하는 걸 항상 다잡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투자 자문회사가 해야 할 정확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시장을 남들보다 다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수익률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 진짜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자문사 숫자도 많고 뭐 사모 운용사도 많고 더군다나 이 시장을 거의 갖고 가고 있는 종합자산 운용사 분들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뭐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뭐 10명이 분석해서 결국은 하나의 인사이트를 내는 것이고 저희가 한 서너 명이 분석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분석력이라든가 통찰력 싸움이라고 봐요. 거기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 뭐 이제까지 20, 30년씩 하면서 그런 자신감은 있으니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짧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거를 취급해 주시는 PB분들도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기운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쭉쭉 뻗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 뭐 기존에 들었던 말씀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좀 연거푸 드린 말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절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또는 채권 투자를 한다. 채권 투자 같으면 국채금리 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를 보겠죠. 그 기업의 실적을 보겠죠.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제발. 그 자산이나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실물 경기의 흐름을 봐야지. 다시 강조드리지만 실물 경제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게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주가예요. 네. 이것만 보고 실물 경제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해서 제가 그 포인트로 책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꼭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걸 제가 이제까지 계속 그걸 설파해 왔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써서 제가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하여튼 절대 실물 경제를 판단하셔야 돼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속해 있는 업종도 좋을 거고 또는 나쁠 거고 그 안에 또 속해 있는 기업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 경제가 안 좋은데 그 기업 실적만 좋아지는 건 거의 드문 경우예요. 국가 경제가 좋아야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고 뭐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가격과 가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뭐 내재 가치가 얼마냐 인트린식 밸류를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그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경제가 실제 그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주가의 펀더멘탈은 기업 실적이잖아요. 아까는 제가 큰 그림에서 이제 그 실물 경제와 주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작게 기업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영업 환경 이런 것들이 주가와 항상 같이 가진 않거든요. 주가가. 맞습니다. 주가가 과대 반영을 하기도 하고 과소 반영을 하기도 해요. 너무 선반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격을 자꾸 몸에 피부에 와닿으니까 가격 갖고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는 기업의 실적, 영업 환경, 더 크게는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페드의 금리 경제 정책이 금리 정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거기에 온갖 목을 매겠습니까? 그 금리 정책이 단기적으로 딱 경제 상황으로 투영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시는 투자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도 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가격을 판단하시든 뭘 판단하실 때라도 조금 넓고 길고 크게 보는 습관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그럼 내가 이 주가를 알아야 될 때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그 기업을 공부해야 되겠네? 기업을 공부하려면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상황을 봐야 되겠지? 그럼 그 업종 상황이 어떠려면 요새는 워낙 인터내셔널라이즈가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잘 아시죠? 반도체 삼성전자만 보면 되겠습니까? TSMC도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봐야 되고 중국 반도체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어떻게 될 건지 최근에 반도체 작년 8월 달에 반도체법 통과시키기 이전에 반도체 동맹, 칩4 동맹 맺었는데 최근에 올 중반에 유럽에서도 반도체 동맹 맺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조금 좀 비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습관을 조금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나무보다 숲을 보라고. 네. 아까 그 가격보다 이제 주식의 그 주식보다 그 주식의 회사를 보고 이 회사를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경제 안에 시장 경제 안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 경제를 먼저 파악을 하라고. 쉽게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또 유식해져요. 그러다 보면. 네네. 그래서 일부에 제가 아까 이제 그 부동산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제 중요한 뼈 때리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런 작은 뉴스들 하나 갖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미끄러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아까도 그 아우드님께서 그러셨죠. 정보의 홍수라고. 네.
우리가 정보를 직접 찾기는 만만치 않죠. 저희처럼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데이터를 항상 팔로우하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본업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아까도 언급됐지만 이분 저의 설명도 항상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듣고 말이 좀 되네? 일리가 있네 하시면 그걸 검증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고 저희한테만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은데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많이 알려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갖고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맞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일단 크로스 체크하고 직접 데이터도 한번 찾아보고 저 사람이 무슨 포인트가 몇 %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찾아볼까? 적게는 그런 작업부터 성서히 시작을 해보시면 하다 보면 그게 또 막 엮여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리서치도 있고 책이 있고 뉴스 기사도 있고 수많은 정보를 다 조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것 결국 판단은 내가 하는 것. 그럼요. 네, 그게 투자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많은 또 스터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